되고 보니까 뭐 많은 사랑과 믿음으로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은 또 정체성을 또 의심하시더라고요. 배신자가 아닌지 간첩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는 우리 가족 살을 밝힐 때가 됐구나.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심정으로 여기 넘어왔는지 이걸 밝히는 것이 제 몫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작년에 집필하기 시작을 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지금 출간을 했는데 올해 초에 저는 책을 쓰면서 줄곧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빼앗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저를 북한의 엘리트, 최고위급의 금수저의 삶을 살아왔으니까 저 여자는 왜 여기로 왔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저희 집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우선 중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어요. 저기 중국 광북에서. 그리고 그 할아버지 6 형제 아들분들도 다 반일 투쟁에 나섰었고 그 중에서 첫째하고 둘째였던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넷째 할아버지는 일본군에 희생되셨고 그 중에서 셋째 할아버지가 살아서 오신 게 500년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김일성과 함께 북한에 입성을 해서 북한 정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고 또 저는 또 아버지가 김일성 동료의 아들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간부양성기지라고 하는 만경대 혁명학원을 졸업하셨고 그리고 6.25 전쟁 시기에는 또 소련에 가서 유학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참 유산이로서 북한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충신이었는데 유학 기간에 그 거려인 여자를 만나서 딸을 낳고 함께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충신으로 이렇게 유산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혁명의 핵심 동력이었는데 이 거려인 여자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동료 대상이 되고 동료 계층이 된 거예요. 이게 해외 연류자로 되어 있고 그때 김일성은 자기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조선파, 연안파, 소련파를 다 제거할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충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소련으로 다 돌려보냈고 그리고 아버지는 북한 군대에서 저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여기 우리 한국의 장성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죄스러움도 있고 좀 아니 내가 우리 가족사를 밝혀도 되나 하는 주저도 조금 했는데 아버지도 북한 군대에서 장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찰국 정치부장도 하셨고 또 여기 수석 또 남북 군사 무슨 법에서 부대표도 하셨고 그리고 김일성 군사 종합대학 정치부 청장도 하셨고 김일성 정치대학 청장도 하셨고 근데 아버지는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적에 많이 불행한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우선 보내셨기 때문에 평생 딸을 그리워하시다가 끝내 마지막까지 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발언을 또 잘못해서 마지막에는 군복을 별 다 떼고 자천돼서 독성 함경북도 독성에 가셔서 함경남도인가? 네, 독성군에 가셔서 그때 고난의 행군이었는데 그때 정말 힘든 생활을 하시다가 겨우 다시 평양을 올라오셔서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사시다가 끝내 딸도 먹고 싶은 애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래도 저는 어렸을 적에는 김일성에 충성하는 것이 내 운명이고 이게 우리 집안의 애국하는 길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어 학원에 딱 입학하고 보니까 그때 중학교 시절에 상인빨치산에 딸이 있었는데 그 집 딸도 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권력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로구나. 김일성 일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온 집안에 처단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운명도 보고 옆에 빨치산 내 자녀 가족들도 보고 또 수많은 간부들이 제가 외국 학원 1학년에 입학할 때는 3분의 1, 3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다 간부집 자녀였어요. 근데 학원을 졸업하고 6년 지나서 외국 대학에 올라갈 때가 되니까 저하고 김씨가 6천 내놓은 그 친구만 내놓고 다 평백성이 되지 않으면 일반민들이 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방으로 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절대로 그 권력가의 지배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보면서 보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참변을 당할지 모르는 또 다른 형태의 너의 삶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괜찮은가?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이게 지금 다 자유를 수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서 한국에 오게 됐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 집은 뭐 북한에서도 웬만하면 살 수 있고 왜 저기 굳이 왔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자유를 먼저 깨친 게 우리 집에서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애가 3살 때 신장증이라는 중병에 걸려서 그때 우리 북한에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은 많은데 약이 없어요. 그리고 치료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개인 의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다 날파리 의사들이고 그래서 신내림 받았다는 분을 또 찾아서 해주해도 그러니까 어린애를 데리고 병원을 거치려고 온 데 다니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는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 애를 사귀자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막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게 덴마크에 갔었는데 덴마크에 가는데도 북한 애들 간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는 북한 외교관들은 치료비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애들 교육비도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선배 외교관이 그러더라고요. 주 중에 저녁에 7시 지나서 병원에 가거나 또 주말에 병원에 가면 그러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 복지국가니까 그 나라 그분들은 다 무료로 치료를 받는데 우리는 외교관이니까 그래서 우리 애는 주말에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무사로 통과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애는 덴마크에서 치료를 아주 잘 받았어요. 유명한 분 해서. 근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료비가 아까워서 10달 동안 진찰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출산을 앞두고 남편이 이제 평양에 출장을 오라 해서 남편이 그래 그러면 우리 병원에 수속을 하고 가야 된다 해서 태평양을 신호에 다 돌아다녔는데 저를 받아주겠다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진찰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대사관 옆에 자그마한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또 우리 남편이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다가 왔다. 그래서 우리 진찰을 못 받았으니까 진료 기록부가 없다. 진료 기록부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제 그때 한 열흘인가 일주일인가 북한에 출장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그 예정일 지났는데도 그 아기를 출산 못하고 있다가 하룻밤 그 허리가 뽀근하면서 저녁부터 이렇게 좀 했는데 저는 그때 또 이것도 출산 입원비를 아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 첫애 날 때는 진통이 와야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급으로 들어가려고 공차로 들어가려고 또 진통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진통이 오겠지. 그 순간에 가야지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남편이 새벽에 그 화장실에 있는 날 보더니 정신이 나갔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그때 무사히 살아났는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북한의 복지제도가 어떻다 북한에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저는 이게 오히려 제가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덴마크였는데 이전에 대학 시절에 외국인들을 만나서 통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막 우리나라는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도다, 세금도 없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세금 없는 나라다 했더니 그 외국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나라가 운영되냐. 근데 저는 세금을 진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의사가 나를 벌탕 먹이려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국에 나와서 보니까 많은 그 나라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서 그때 40%인가 45%인가 덴마크 사람들은 월급을 절반을 국가에 바치고 그걸 국가에서 그거를 정말 진정한 복지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세금을 안 바쳤을까 하고 보니까 월급이 1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1불도 안 되는 걸 세금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당한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너희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제도는 전망이 없겠구나.
우선 제도 자체가 복지제도고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다 선포를 했지만 제도 자체가 이런 복지를 할 수 없는 호황한 나라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이 이제 또 연결돼서 왜 오게 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애들이 런던에 가면서 런던에 우리가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그 이념을 깨친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간단한 실례로 우리 그 둘째가 그때 런던에 가서 크리스마스 6개월 만에 크리스마스 명절 첫 명절을 했는데 그때 학교에서 파이어드 파이퍼맨이라는 연극을 그때 학생들로 자습을 했는데 우리 애를 보고 파이어드 파이퍼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선생님 우리 애가 이건 너무 많은 것 같다. 아직 연구도 잘 못하는데 이건 좀 넘겨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군역이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역, 애가 군역인데 군역이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럴까요? 하면서 설마 정말 다 배웠고 연구도 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애가 열심히 해서 무대에서 잘 한 것도 사실은 우리 남편하고 나 그때 강당에 가서 울었거든요. 뭐에 고마웠냐면 그래도 북한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별도 없이 이렇게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 애가 이제 조그만 애가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아무런 인지도도 없었는데 이제 4년이 지나서 비밀 투표 방법으로 애가 학교 카운슬러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선생님도 이제 성적 중에 코멘트를 보냈을 때 우리 분명히 밝은 앞날이 보인다고 야는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분명 잘 살 거라고 막 이렇게 써줬는데 저도 그때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 애들 4년 있다가 북한에 데려간다. 우리 큰 애고 작은 애고 다 불량화가 됐어요. 왜 복종하기 싫어하니까 애들이. 네. 그래서 대학에 첫 풀에는 우합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행사동원, 작업동원, 첩불행진, 아리랑 집단 체조, 농장동원 하다 보니까 겨울에 그 모든 과정안을 몰아서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일일도 없고요. 그리고 수도건설에 동원되고 우리 애는 이렇게 졸업해서 어떻게 의사가 되지? 왜? 거기다가 외국에서 금방 돌아왔으니까 저 애는 돈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은 돈 달라고 그러고 또 제대군인 학생들은 또 우리 애 이름으로 외상을 잔뜩 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는 그게 엄마한테 무서우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애가 거짓말쟁이로 비춰졌고요. 그리고 둘째는요. 야는 학교에서 그래도 외국 연구 학교에서 카운슬러까지 됐었는데 저는 추 학부 구성을 봤어요. 외국 학원에 그때 편입했는데 다 우리보다 재력도 더 있고 내 괜히 우리 열성자 시켰다면 집 재산이 다 거덜날 것 같더라. 그래서 괜찮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열성자 시켜달라 부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그래서 북한의 사회 구조를 깨우친 것 같아요. 그때 힘으로 내가 열성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학급에서 우선 힘이 제일 센 애가 됐고 다른 학급에 있는 애하고 도전을 걸어서 휴식 시간에 싸움을 해서 그래서 그 학년에 코가 됐는데 코라면 힘이 제일 센 애거든요. 말 제일 완력 있는 애. 근데 그 과정에 어떤 날은 막 이게 허벅지에 칼에 맞아서 피부염에 들어오고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막 이 장작갑에 맞아서 이 정신을 잃고 받으면서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이 쪽에는 뭘 모를 때는 이 나라가 그래도 제일 좋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느라면 이제 앞으로 우리 좋은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전쟁하는 나라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면 우리는 믿고 살았는데 외국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이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지만 애들은 여기서 견뎌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벌써 이제 다음 기회에 외국에 나가면 우리 남편 나만 몰랐을 거예요. 절대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에 다음번에 나가게 될 때는 큰 애를 더 주고 나가게 됐어요.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둘째만 데리고 나갔는데 영국의 같은 영국 구역에서 같은 우리 둘째는 형이 공부하던 데서 공부하고 우리 큰 애가 이제 영국에 가서 병원을 거치게 됐는데 그 영국 병원에 가도 그렇고 학교에 가도 그렇고 마트에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온통 우리 큰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큰애가 이제 평양에 끌고 뒀으니 우리는 이제 북한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저는 또 열심히 돈을 먹기 위해서 또 막 북한하고 막그 세일되면 상품에서 이제 상품을 많이 사서 또 북한에 보내고 막 이러면서 돈을 벌며 살았는데 1년 딱 있다가 완전 우리 집이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 북한 역사상 대학생을 외국에 보내는 적이 없어요. 근데 김일성이 그때 김정은이 그때 뭐 이렇게 잘못됐는지 외국에 부모들이 나가 있는 조건에서 아직 대학생이고 그것도 사회학금 가본 게 아니라 이과 공부하는 애들은 부모의 자부담으로 외국 가서 유학을 시켜라 하는 이런 방침이 떨어졌어요. 그 방침이 떨어지자마자 나는 우리 그 친구한테서 전화 받고 남편한테 요거 이런 게 떨어졌대. 남편이 그다음에 부랴부랴 북한에 출장 들어가서 애 하나 보고 만에 그때 수석해 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때 외국 북한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우리 큰애는 아프다 보니까 아이 쪽부터 너무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사랑받을 줄밖에 모르는 애였어요. 근데 애가 이제 사람이 됐는지 그때 그 영국에서 저기 공중 저기 법원학이 뭐였죠? 공중법원. 파블릭 공중법원학을 그때 공부를 했는데 그게 실습이 뭐였냐면 나이 그 영국에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운신을 잘못하면 그 봉사자들이 가서 대소변 받아내고 또 집을 또 거둬주고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애가 그 동지 큰 그 외국인 애도 대소변 다 받아내고 집 다 거둬주고 그런 일을 험한 일을 하면서도 아침에 갈 때는 딱 슈트 입고 밝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막 그 엄마로서 좀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야 이제는 됐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둘째도 이제 우리가 늘 그랬어요. 너 이제 학교에서 1, 2, 3도만 들어가라. 그러면 절대로 북한에 안 데리고 들어간다. 무조건 여기 영국에서 공부를 시킨다. 대학에 보낸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도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애들이 정말 우리 둘째도 선생님이 퇴근하면서 우리 애한테 키를 맡겼어요. 야는 늦게까지 공부할 애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1년 반인가 지나서 이제 북한에서 대학생들이 너무 사고가 나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하는 정보가 왔어요. 그때 우리는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이 2년 전에 우리 큰애를 데리러 북한에 들어갈 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제 내가 혹시 우리 큰애가 지역인데 지역이 되려는데 성공한다면 난 절대로 북한에 안 들어간다. 당신 만약 들어가겠으면 나 다 죽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남편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계속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여보 하면서 그랬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 남편이 날 보고 이러더라고요. 너 정말 탈북할 결심이 확고하냐.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평양에 형제들은 평생 막바지에서 살았으니까 고생 견뎌낼 거야. 근데 너는 아직 엄마도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 엄마 보러 가겠다고 막 이러지 않겠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평생 딸을 잃어버리고 김일성께 충성을 했지만 너무 힘든 삶을 사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북한 애들 다 데리고 가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도 없고 그리고 우리 애들이 후다음에 아빠 엄마를 원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 좋은 순간을 기회를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기회를 놓치고 데리고 들어가면 그래서 나는 후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해서 왔는데 저는 평생 참 은혜를 많이 받은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혜를 참 저는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게 한국에 와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살면서도 늘 하늘에 계시는 분과 나를 예뻐하시고 내가 착하게 살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히 살면 항상 그런 거는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러면서 제가 그리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정작 한국에 와서도 교회 생활하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정치한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 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또 조직생활을 너무 하다가 왔고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탈북하신 분이 북한에서 그렇게 조직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도 그런 조직생활의 일종이다. 네,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가다가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조금 그 아내의 얼굴이 조금 보여야 체면이 선다 하는 말을 제가 듣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저는. 근데 찬양을 딱 듣는 순간에 펑펑 울었어요 제가. 딱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막 대면에서 자발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나가야 될 앞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 다독여 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또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직 성경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걸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친구들이랑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그래서 공부하고 오고, 그리고 전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그거예요. 늘 내 옆에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그래서 그 말이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항상 고맙고, 네, 그리고 정말 자유는 그것도 할 순간에도 자유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멘. 가시기 전에 그 팬 사인을 책을 어떻게 하는? 맞아. 저자 사인회를 하는데요. 책이 많이 못 가져왔습니다. 한 50권 정도 가져왔는데.